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보수란 무엇이냐? 보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정의하기도 힘들고 좀 쌈박하게 안 떨어질까? 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 앞에는 수식어를 안 붙이는 게 좋습니다. 뭐 중도 보수니 개혁 보수니 이건 개쓰레기 같은 장면입니다. 좌우 이런 용어 앞에는 중도니 급진이니 뭐 극단이니 뭐 이런 수식어를 붙일 수 있고 그 수식어가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 우파, 뭐 극우파, 급진 우파 뭐 이런 말이 가능해요. 또 실제로 그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외국에서도. 그리고 당 이름 앞에도 중도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화당 중도파 그러면 리퍼블리컨 센츄리스트. 그러니까 당의 여러 그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게 가운데쯤 있다.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러나 보수주의 이거는 어떤 태도나 관점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수식어를 안 붙이는 게 좋아요. 사실은 못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삶에 대해서 어떤 종류 A라는 종류의 태도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앞에 뭐 온건을 붙여? 그 태도 안 갖고 있다는 소리지. 뭐 개혁을 붙여 그러면 그 태도 바꾸겠다는 소리네. 그럼 그 앞에다 대고 뭐 뭐 따뜻한을 붙여? 그럼 그 태도 흐리멍덩하게 만들겠다는 소리네. 어떤 가치관이라는 건 명확해야 되니까 그 앞에 자꾸 수식어를 붙이면 결국 그거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 중도 보수, 개혁 보수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개가 짖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개가 사회에서 잘 나가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게 유감스러울 뿐이죠. 자, 그래서 보수란 무엇인가? 왜 규정하기 어려운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 그 얘기를 드립니다. 이 보수는요, 이 이른바 빨갱이,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런 거와 달리 규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정치 철학이라는 거는 세 개가 엮여 있어요. 도덕 철학, 정치 철학, 미학은 삼위일체입니다. 이렇게 보면 도덕 철학으로 보이는 거고 저렇게 보면 정치 철학으로 보이는 거고 또 다르게 보면 미학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셋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도덕 철학, 영어로 말해서 moral philosophy라는 거는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냐, 그 다음에 삶이란 어떤 프로세스이냐 이런 화두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인간은 연쇄살인범 기질이 있어. 그게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야. 연쇄살인범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인간이야. 그렇게 말하면 극악한 얘기죠. 비도덕적인 얘기고. 그러나 도덕 철학으로서는 하나의 도덕 철학적 명제가 됩니다. 즉 도덕 철학은 인간이 어떤 존재고 삶이 어떤 프로세스냐에 대한 그런 그 명제이지요. 따라서 그것이 반드시 도덕적일 필요가 없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정치 철학은 뭐냐? 그 도덕 철학과 바로 맞닿아 있어요. 인간이 이러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적합한 사회 정치적 판단 기준이 이거다라고 바로 도덕 철학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미학도 도덕 철학과 맞닿아 있어요, 바로. 인간이 이러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아름답다, 추하다라는 건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는 거다. 그래서 도덕 철학, 정치 철학, 미학이 이렇게 서로 맞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삼위일체예요. 문제는 뭐냐? 보수는요. 도덕 철학을 얘기를 안 해요. 보수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인간은 이러이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딱 떨어지게 얘기를 안 한다니까 보수주의자는. 왜냐? 그거 얘기하는 순간 그 도덕 철학은 싸구려 짝퉁 가짜 도식적 해답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게 보수주의의 그 기본 관점이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 보수주의에는 손쉬운 도덕 철학, 정치 철학, 미학, 삼위일체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보수가 이게 보수주의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할 때 한 문장 혹은 아주 가슴
뛰고 막 피가 끓어오르는 이 어떤 한 문단으로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보수주의자는 도덕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왜냐? 도덕 철학이 없다고 생각해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왜 얘기 안 하냐? 조금 이따 왜 얘기 안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남들이 어떻게 이 삼위일체, 이 싸구려, 극단적, 도식적, 도덕 철학, 정치 철학, 미학 삼위일체를 얘기하는지 제가 딱 예시를 들어드리고 나서 왜 보수가 이 도덕 철학, 정치 철학, 미학 삼위일체를 얘기 안 하는지, 왜 도덕 철학을 얘기 안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공산주의는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가 가지는 힘의 근원입니다. 공산주의의 인간관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계급투쟁의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다 쓰러져가는 욕망의 동물이도다. 이게 공산주의 인간관입니다. 공산주의의 도덕 철학에서 나오는 정치 철학은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급투쟁을 종식시킬 최종 계급 프롤레타리아트가 등장했도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은 최종적 계급투쟁이도다. 프롤레타리아트 계급투쟁이 필연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과학 법칙으로 증명되도다. 이게 이런 식의 공산주의 정치 철학이에요. 그럼 공산주의 미학은 뭐냐? 노동자가 계급의식에 눈떠서 계급투쟁에 참여하는 것, 지식인이 계급투쟁의 과학성에 눈떠서 프롤레타리아트를 섬기는 것이 바로 지극한 아름다움이도다. 이게 공산주의 미학이에요. 그러면 야, 저거 백모가 노가리 푸는 것 같은데. 오케이? 저 미학을 가지고 딱 설명을 드리면 바로 알으실 거예요. 공산주의가 뭐를 아름답다라고 하는지. 참고로 공산주의가 저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깃발이 빨간색인 거예요. 인간은 계급투쟁의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다 쓰러져가는 욕망의 동물이고 그 궁극적 피바다를 건너면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게 공산주의 기본 관점이거든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나오는 미학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번역 잘 돼 있어요. 사서 한번 보세요. 혹은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저기에 돈부터 주기 싫다고 생각하시면 가까운 도서관 가면 반드시 있습니다. 막심 고르키의 어머니. 잘 아시다시피 막심 고르키는 그 소련 공산주의 문학의 아버지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어머니도 노동자고 아들도 노동자인 집안이 나와요. 아들의 이름은 파벨 블라소프, 어머니의 이름은 닐로브나라는 데인데 이 아들이 그 방탕한 술주정뱅이 생활을 하다가 혁명의식화돼요. 이 공산주의자들을 만나서. 그래서 아들이 인격을 갖추고 당당해져요. 갱생이 돼요. 그리고 아들이 공산주의 노동운동을 펼치는 그 투쟁 과정을 보면서 어머니 역시 처음에 글을 못 읽었는데 글을 깨우쳐가지고 그 공산주의 팜플렛을 읽을 정도로 그렇게 돼서 거기에 아들의 활동에 동감을 하고 아들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전혀 격이 다른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저 책에.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 저 책의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아들이 이제 잡혀가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정에서 어머니가 법정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밀려서 나가면서 그 검사나 그 경찰을 보고서 너희가 인간을 알간 너희 짐승 같은 놈들아. You poor creatures. 그렇게 딱 얘기하는 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산주의 미학은요. 이 노동자와 노동자가 계급투쟁을 통해서 계급의식을 각성해서 계급투쟁에 나서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불러요. 그 피바다 속으로 튀어들어가는 것. 또한 지식인이 이 프롤레타리아트 계급투쟁의 위대함을 인지하고 그 프롤레타리아트를 섬기는 당에 충성을 하는 그런 전사로서 태어나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불러요. 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공산주의 그 소설들, 문학 작품들, 영화들 보면 이게 이제 저기로 가면 북한으로 들어가면 피바다 이런 가곡이 되는 거죠. 그런 가극이 연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예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독일 공산주의자죠. 동독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억척어멈 무터무트, 영어로는 마더 카리지라고, 마더 카리지 and her children's, 억척어멈과 그의 아이들 이런 얘기인데, 이 여자가 뭐하는 여잔고 하니 17세기 30년 전쟁이 이제 그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종교전쟁 성격도 있고 농민반란 성격도 있고 그래요. 이 30년 전쟁 때에 이제 그 개신교 쪽 군대를 따라다니는 종군 한밭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종군 포장마차집 하는 아주머니예요. 뭐 거칠게 살고 악착같이 살고 억척스럽게 사는 양반이죠. 욕심쟁이 생활인이죠. 이남 일녀를 뒀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군대에 참여했다가 총살당해요. 둘 다. 각각 다른 이유로. 큰아들은 그 양민학살과 소도둑질로 해서 총살당하고요. 작은아들은 뭐 횡령인가 뭔가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져 갖고 총살당하고. 그 와중에 딸은 군인들한테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묵묵히 그 포장마차 장사를 하는데, 나중에 딸이 이제 카톨릭 군대가 이 그 개신교 진지를 공격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북을 치다가 이 카톨릭 군대 쪽에 총에 맞아서 사살당한다고요. 이 와중에서 이 엄마는 결국 그 깊은 슬픔을 느끼고 인생의 어떤 그런 그 좌절을 보지만, 자기 하루하루의 그 일상에 빠져가지고 그거 다 겪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한밭집 그 군대 따라다니는 한밭집 그 포장마차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소설이 던지는 거는 뭐냐? 세상은 어차피 무의미한 피바다다. 너 혼자 아무리 억척스럽고 성실한 그런 생활인으로 살아도 결국 너는 비극 속에서 짓밟히는 버러지 같은 존재일 뿐이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이 피바다를 종식시키는 궁극적 피바다를 만드는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에 투신하는 거다. 이 얘기라고요. 그래서 저 억척어멈 저거요, 한국에서 엄청나게 해요. 영국도. 저게 굉장히 심각한 그 혁명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무의미한 피바다다예요. 인간이 사는 세상은 무의미한 피바다다. 봐라 억척어멈. 저 억척스럽고 얼마나 그 욕심, 뭐 자기 그러니까 생활인으로서의 욕심이죠. 억척스러운 이 생활인 엄마가 아들 둘 딸 하나 데리고 저렇게 기구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아들들은 차례로 총살당하고 딸은 강간당하고, 그리고 딸은 또 자기가 편을 들어주겠다고 자기 그 장사 따라다니는 그 개신교 군대 보호해 준다고 적의 침공을 알리는 북치다가 사살당하고, 이런 비극을 겪고 나서도 저 엄마는 그 일상생활의 로직, 그 생활의 로직을 따라서 또 그냥 비참하게 또 그 포장마차 리어커 끌고 또 장사하러 다니고. 이게 너 인생이 이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지. 너 좀 유의미한 일 안 할래? 근데 유의미한 일, 이 무의미한 피바다를 작살내는 궁극적 최종적 피바다를 만드는 것이 바로 가장 유의미한 일 아니야? 이 얘기예요, 저게. 그 아주 악질적인 작품이라고요, 저거. 굉장히 악질적인 작품이에요. 그런 거 그냥 연극이나 소설을 읽고 나면 그냥 가슴이 먹먹하고 우울해지면서 무의미해지고, 인생에 대해서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 바닥으로 사람을 처박아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유혹의 손길을 이제 내리는 거지. 유혹의 손길을. 그게 뭐냐? 그 무의미한 그 의미 없음으로부터 네가 기어 나올 수 있는 길은 프롤레타리아트 계급혁명에 복무하는 거다. 그러니까 악질적 작품이죠. 자, 그러면 쟤들이 이것만 하냐?
쟤들 이제 공산주의 끝난 게 언젠데 아저씨 아재 같은 이거 할배 같은 소리 하세요. 뭐 공산주의 삼위일체 같은 소리 하네. 오케이. 요새 잘 나가는 거 보여드릴게. 국내에서. 프랑스는 다 망했지만 국내는 세계 최강의 포스트 모더니즘 근거지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 삼위일체를 해요. 정치 철학, 도덕 철학, 정치 철학, 미학. 포스트 모더니즘 도덕 철학은 이거예요. 진실과 거짓 구분, 그거 착각이야. 그런 거 없어. 인간은 진실, 거짓 구분할 능력이 없어. 선악 구분, 그거 착각이야. 그거 뭐 기독교나 뭐 꼰대들이 하는 소리지. 세상에 선하고 악한 게 어딨어. 다 지약스럽게 자기 이해관계 가지고 날뛰는 거지. 시비 구분, 그거 착각이야. 세상에 옳고 그름이 어딨어. 다 자기 입장 가지고 다 아각거리는 거지. 모두 착각이야. 그러나 사회는 시스템이지. 그게 어떤 체제든 간에. 그 시스템은 인간을 무기력한 원자로 만들어서 감옥에 가두고 감시해. 그 감옥을 우리가 파놉티콘이라고 부르잖아. 파놉티콘은 참고입니다. 파놉티콘은 어떤 거냐면 가운데 감시탑이 서 있고요. 저렇게 동그랗게 전부 감방이 있어가지고 감시탑에서 전체를 다 볼 수 있는데 감방에 있는 사람들은 감시탑에서 감시자가 보는지 안 보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안 보이게 돼 있다고요. 썬팅된 짙은 썬팅 글라스 안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파놉티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사람을 무기력한 원자로 만들어서 감시하고 관리한다 이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인생의 의미가 뭐냐. 반항적이고 파괴적인 때를 형성해서 그 멤버가 될 때 인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때를 가리키는 유식한 말, 멀티튜드가 무지하게 신성한 단어로 꼽혀요. 그럼 인간을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진실 거짓 구분도 없고 선악 구분도 없고 시비 구분도 불가능하고 이런 상태인데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될지 모르는 체제의 시스템은 우리 하나하나를 다 무기력한 원자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감시하고 컨트롤하고 있다. 그럴 때 인간은 한 개인으로서 무슨 짓 해야 되냐. 반항적이고 파괴적인 때를 서로 눈빛 맞춰서 만들어 가지고 세상 불사르고 흔들어 보는 거. 그거 왜 인생 의미 있는 게 뭐 있냐 이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도덕 철학이에요. 그럼 정치 철학은 뭐냐. 서로 눈이 맞추려면 눈 맞추는 거. 요 과정을 걔들은 땅속 줄기라고 불려요. 리솜. 땅속 줄기를 이용해서 다중을 이루어서 시스템의 파놉티콘을 불사르고 깨뜨리는 것이 최상의 사회정치적 활동이다 이거예요. 뭘 위해서? 불사르고 깨뜨리는 것 자체를 위해서. Deconstruction for the sake of deconstruction. 해체를 위한 해체. 어차피 이 시스템 깨지고 또 다른 시스템 들어와도 똑같다 이거야. 그 시스템 깨지고 또 다른 시스템 깨지고 해도 똑같다 이거야. 결국은 파놉티콘이다라는 거야 시스템은. 그러면 그 파놉티콘 속에서 억압받고 거기서 감시당하고 있는 우리 원자화돼서 무기력한 개인들은 서로 눈빛을 삐지직 맞춘다 이거예요. 그 과정을 땅속 줄기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눈빛이 삐지직 통하면 다중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중을 가지고 파놉티콘 불지르고 폭동 일으키자 이거예요. 뭘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불지르고 폭동하는 것 자체가 목표다 이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여기 것들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떠들기만 하지 저 도골은 또 파괴성은 없어요. 또 약해져 있어. 참 희한해요. 한국은요. 간첩도 웰빙이고요. 간첩도 양순화되니까요. 여기만 들어오면 다 양순해져. 제가 말씀드린 건 국제적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제일 맹위를 떨쳐요. 그 원산지인 프랑스는 이미 저거 죽어 나자빠진 지가 80년, 90년, 40년 됐어요. 80년대 초반에 죽어 나자빠졌으니까. 대한민국은 지금도 맹위예요. 대학 가보세요. 인문학, 철학, 무슨 사회과학 한다는 사람들 다 태반이 저거 믿어요. 그거 생각하면 애들 대학 함부로 보내면 안 돼요. 중무장 시켜서 보내야 돼요. 문과 쪽은 함부로 보내시면 큰일 나. 저거 믿어요. 대학 교수들. 보셨잖아요. 아까
최순실 까는 거는 서울대 교수의 25%가 당장 그것도 11월 초인가 그래요. 바로 일 터지자마자 사인하는데 조국이 까는 거는 700 몇 명이 사인하는데 조국이 까는 거는 지금 일 터진 지금 얼마가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꼴랑 800명 사인했다니까요. 교수들이 썩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영원히. 머리가 영원히 썩어 있는 집단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중무장하고 있냐. 저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중무장하는데 저것도 구역질 나는 게 프랑스에서 저거 주장하던 사람들은 다 인생이 꼬였어요. 진짜 저런 식으로 살았어. 인생 자체를. 푸코 그 사람요. 리미트 익스피리언스 한계 체험이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 죽나 안 죽나 보려고 계속해서 배 가르고 동맥 가르고 뭐 찍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리미트 익스피리언스를 이제 섹스로 하다가 에이즈 걸려서 죽었지. 들레즈 자살했죠. 알투세 자살했죠. 보면은 인생들이 다 스스로 망가뜨렸어요. 저걸 믿으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저렇게 불지르고 파괴를 했다고. 여기 것들은 저기 엄청난 급여 받는 저기 교원 급여까지 나중에 받는 퇴직금까지 받는 대학교 정교수하고 행감치고 앉아서 점자는 교수 놀이하면서 입으로만 저걸 하고 있으니까 더 구역질 나는 거예요. 야, 인마 네가 그렇게 믿으면 네 인생도 좀 그렇게 살아. 좀 가서 에이즈도 걸리고 자살도 좀 하고. 지 인생은 딱 잘 짜인 웰빙으로 살면서 입으로는 저걸 떠들어. 그 황당한 거죠. 어디에도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저거 만든 사람들 데리다라든지 뭐 들레즈 이런 사람들은요. 그 인생 자체가 파괴성이 있어요. 스스로를 파괴했다고. 그러니까 저런 파괴적인 생각에 진정성이 있다고 나름 악마적 진정성이. 여기 것들은 그것도 없어요. 자, 여기 미학은 어떤 게 미학이냐. 이런 도덕 철학에서 나오는 게. 전통, 문맥, 의미를 해체를 이제 이쪽 동네에서는 디컨스트럭션이라고 불러요. 컨스트럭션이 건설이잖아요. 전통, 문맥, 의미를 해체한 혼합. 이걸 파스티쉐라고 불러요. 이쪽에서는. 이미지를 이용한 의식 조작. 미장센, 몽따주. 미장센은 어떤 거냐면 자, 연애 영화야. 두 젊은이가 사귀는데 옆으로 촛불혁명 위대하다 하고 그다음에 아주 이쁘게 생긴 여자가 외치면서 지나가. 그 아주 세련된 행렬이. 그리고 쓱 지나가요. 스토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가 PPL 광고 그게 미장센이에요. 스토리랑 상관없잖아요. 핀 핸드폰이 삼성 거야. 그럼 삼성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PPL 광고. 그러면 삼성 그 갤럭시 폰이 선전이 되는 거야. 삼성 노트 S8, 뭐 S9 이런 게. 그게 미장센이에요. 몽따주는 뭐냐? 여기저기 따붙여 갖고 스토리 만드는 거예요. 미장센은 스토리가 없죠. 미장센은 뭐냐면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옆에 등장하는 소품이 무의식 중에 각인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남녀 사이에 이쁜 연애 스토리인데 옆에 잘생긴 세련된 남녀가 이끄는 그 시위부대가 쫙 지나가면서 그거 시위를 딱 촛불혁명 위대하다는 시위를 옆에 슬쩍 딱 지나가 봐. 그럼 무의식 중에 저 박근혜 최순실은 죽일 사람들이 되는 거고 촛불혁명은 위대하는 걸로 딱 찍혀버리잖아요. 사람이. 그게 미장센이에요. 기법이. 몽따주는 이것저것 긁어 모아서 가짜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광우뻥. 그때 그 몽따주한 그 PD가 지금 MBC 사장인가 뭔가 하고 있죠. 뭐 광우병과 아무 상관없는 거 그냥 소가 그 뭐 다운 증후군 걸려가지고 무릎 꿇고 있는 소 그런 거 찍어서 이게 이렇게 흉악하다라고 이제 그걸 만든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게 몽따주 수법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저기서는요 진실 거짓이 구별이 없거든. 선악도 구별이 없어요. 시비도 구별이 없어요. 저걸 우리나라 이 진보권대들이요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에 저걸 왕창 빨았어요. 왜 빨았냐? 아니 지금 공산주의 본가인 동구와 소련이 무너졌잖아. 그 전까지 바로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 90년 91년까지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 뭐 색깔에 따라서 좀 차이 있지만 미국이 지배하는 식민지 체제로서 군부 파쇼고 삼성현대 LG는
식민지 지배에 동조하는 반민족 기업, 반민족 매판 자본 이런 식의 로직을 갖고 비판을 했거든. 근데 저게 무너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좀 생각 있는 애들이 어디론가 자기 생각을 갖고 계속 빼딱한 태도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그 빼딱한 관점 유지할 것 같거든. 우리가 물론 진실이 아니었겠지. 뭐 사실과 좀 다르겠지. 근데 어차피 진실 거짓이 구별이 없잖아. 선악도 구별이 없잖아. 그렇게 다 풀고 났더니 김일성 영생금 있는 애들하고도 얘기 못할 게 뭐 있어. 주사파랑도. 진실이 없고 선악이 없고 시비가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능 치료제로 쓰였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 진보꼰대들한테. 1990년에서 95년 사이쯤에 한 5년 동안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책이 하루에 한 권 이상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저술 내지 번역됐습니다. 하루에 한 권. 하루에 한 권이요. 저것도 없이 저 휴가 이런 거 다 떠나서 1,500권 정도 번역돼서 나왔으니까. 얼핏 따진 것만. 실제로 더 들추면 한 2,000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우리나라 지금 좌파 꼰대들의 베이스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파 애들도 내려가면 포스트 모더니즘 나오고요. 뭐 막스 레닌적인 관점, 좀 남노당 박헌영 관점 애들도 내려가면 포스트 모더니즘 나와서 저기서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해요. 저런 걸 교감을 한다고. 그러니까 조국의 대한민국의 고함이라는 시건방진 제목을 단 책에 보면 거기에 포스트 모더니즘 핵심 멤버인 락강 얘기 나오고 락강의 단어인 주의성스인지 뭔지 섹스인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문에 보면서 이 친구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나 좀 제대로 공부하고 뭐 락강을 운운하나? 왜 아는 척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미학, 이건 이제 건축물 같은 데서 보면 잘 드러나요. 이런 식이에요. 좌우로는 저 왼쪽 사진이에요. 좌우로는 단정한 그냥 정상적 건물인데 가운데다가 퍽 끼워 넣어갖고 우그러진 어떻게 저거같이 뭐죠? 불독. 얼굴같이 생긴 건물 끼워 넣잖아요. 왜 그러냐? 문맥, 전통, 가치 이런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